품격 있는 사람들의 한 끗 차이. 무심코한 행동에 당신의 품격이 드러납니다. 다양한 소통 창구가 늘어나면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연결고리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우리를 연결하고 있는 관계망이 확대될수록 인간관계에 대한 고민은 더욱더 많아지고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소통이 복잡해진 시대에는 관계의 잔기술만으로는 인간관계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죠. 깊이 없는 관계수를 잘못 활용하다가는 자칫하면 상황이 더 악화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이 시대에 복잡한 인간관계를 슬기롭게 풀어나가기 위한 필수 요소는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클라우디아입니다. 세상에 대한 지혜와 경험이 많은 사람일수록 인생에서 가장 힘든 게 인간관계라고 토로하곤 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 주변엔 유난히 좋은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있어요. 왜 그 사람 주변에는 좋은 사람들이 많을까요? 그들은 어떤 관계에서도 절대 과속하지 않고 안전거리를 능숙하게 유지한다고 합니다. 어쩌면 우리에겐 어제보다 더 좋은 사람이 되기 위한 관계 만들기 연습이 필요할 수도 있겠는데요. 오늘은 관계의 잔기술이 아닌 당신의 품격을 키워 그 안에 사람을 담을 수 있는 필수 요소와 특급 노하우를 풀어낸 책 관계의 품격을 소개합니다. 저자는 오노코로 신페이,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에서 펴냈습니다. 이 책의 저자는 제일 중요한 것은 먼저 관계의 품격을 올리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품격이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무의식 중에 한 실언, 늘 입에 달고 다니는 불만 가득한 말투, 또 섣부른 마음에서 나오는 어설픈 친절 같은 일상 속에서 실수의 빈도수를 줄이면 되는 것이라고 합니다. 그것만으로도 당신은 어제보다 좋은 사람이 될 것이고 분명 당신의 관계도 그만큼 나아진다고 말합니다. 사람들은 친화력이 뛰어나서 누구와도 잘 지내는 인사이더들을 부러워하지만 결국 곁에 두고 싶은 사람은 말과 행동에 깊이가 느껴지는 사람이죠. 가만히 있어도 인품이 느껴지는 사람, 불필요한 갈등을 일으키지 않는 사람, 적당한 예의를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을 때에 나의 격도 함께 올라갑니다. 이 책은 우리의 관계를 좀 더 현명하고 품격 있게 만들기 위한 6개의 장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장과 2장에서는 인간관계를 능숙하게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살펴보고 3장에서는 사소한 노력으로 품격을 올릴 수 있는 말투와 몸짓의 기술, 4장에서는 무례한 사람이라는 벽에 부딪혀 관계에서 길을 잃는 사람들을 위한 안내, 5장에서는 현재 자신의 관계 지도를 그려보고 마음에 맞는 사람들을 찾아나가는 여정을 담았습니다. 마지막으로 6장에서는 인간관계에서 지켜야 할 것을 지켰을 때 달라지는 삶의 변화를 다뤘습니다. 오늘은 이 중에서 결국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관계 법칙에 대해 소개해 드립니다. 함께 들어가 보실까요? 결국 좋은 사람들이 모이는 7가지 관계 법칙. 자기 연출력이 뛰어나다. 누구를 만나든 어떤 모임에 가든 좋은 인연을 끌어당기는 사람들은 어떤 특징을 갖고 있을까? 그런 사람들은 어딘가 깊이 파고들면 안 될 것 같은 분위기를 풍긴다. 신비롭고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무언가를 지니고 있다. 왠지 우러러보게 되는 당당한 존재감이 느껴진다. 이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가장 먼저 의식해야 할 것은 첫인상이다. 첫인상의 힘을 가볍게 여겨서는 안 된다. 누군가를 처음 만날 때는
자신의 원래 모습에서 30% 정도를 부풀려서 연출하는 것이 좋다. 연출이라는 말에 약간 거부감이 들지도 모르지만 매력적인 사람들은 이러한 자기 연출에 능하다. 하지만 첫 만남에서 보여준 모습과 실제 모습이 지나치게 다르면 나중에 곤란한 일이 생긴다. 실제 자신의 모습과 너무 다른 모습을 보이면 신뢰하기 어려운 사람으로 여겨질 수도 있다. 1.3배를 목표로 가능한 범위에서 자신을 돋보이게 연출해보자. 첫인상이 중요한 이유는 첫 만남에서의 인상이 상대방의 뇌에 깊이 새겨지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한번 새겨진 인상은 좀처럼 바꾸기 어렵다. 형식적인 명함은 잠시 넣어두기. 얼마 전 저명한 뇌과학자의 강연회에 초대받았다. 주최 측에 아는 사람이 있어서 인사를 나눌 기회를 얻었는데 뇌과학에서도 역시 첫인상은 중요하다고 한다. 그는 강연 중에 이런 말을 했다. 처음 만나는 중요한 자리에서 보통 명함을 먼저 내밀 겁니다. 그 순간 상대방의 의식은 명함으로 향합니다. 참 안타까운 일이죠. 당신의 첫인상을 그 작고 네모난 종이가 대신해버리니까요. 첫인상을 남기는 귀중한 시간이니까 명함은 잠시 넣어두고 잠깐이라도 대화를 나누세요. 나는 이런 사람이라는 인상을 줘서 상대방이 흥미를 보이면 그때 명함을 교환하는 것이 뇌과학적으로 훨씬 효과적입니다. 첫 만남에서는 순간적으로 포착된 이미지가 바로 뇌에 전달된다. 말을 뚜렷하고 명료하게 한다. 눈을 똑바로 본다. 말할 때 억양이 독특하다. 이런 인상이 뇌에 직접 새겨진다. 첫인상은 상대방의 뇌에 상상 이상으로 강하게 남기 때문에 그 인상을 나중에 바꾸려면 엄청난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므로 중요한 관계가 될 만한 사람과 만나는 자리에서는 반드시 첫인상에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능력보다는 성품을 연출하기. 말주변이 없는 사람이라도 좋은 첫인상을 남길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있다. 그것은 온화하게 입꼬리를 올리는 것이다. 입꼬리를 올리면 자연스럽게 웃는 얼굴이 된다. 미소를 띠고 있으면 누구라도 행복하게 보이기 마련이다. 생긋 웃고 있으면 화를 내도 왠지 화내는 것처럼 보이지 않는다. 웃으면서 걱정하거나 웃으면서 슬퍼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환하게 웃으면 그 표정을 따라서 실제 기분이 좋아지기도 한다. 늘 입가에 미소를 머금은 얼굴 표정을 하자. 그것만으로 상대방은 나에게서 행복한 사람이라는 인상을 받으며 자연스럽게 호감을 느낀다. 은근한 신비주의를 유지한다. 첫인상으로 보여지는 외적인 이미지를 신경 썼다면 다음으로 신경 쓸 것은 대화할 때의 태도다. 처음 만난 사람과 대화할 때는 그때여 모든 것을 다 드러낼 필요가 없다. 의도적으로 궁금한 부분을 남겨두는 것이다. 상담을 받으러 오는 사람 중에는 유명 연예인이나 대기업 임원도 있는데 그런 이들에게는 공통점이 있다. 소위 인류라고 불리는 사람들을 보면 필요한 것은 숨김없이 말하지만 그 밖에 자질구레한 것에 관해서는 말을 아낀다. 마치 베일에 쌓인 것처럼 말이다. 입에 올리는 단어나 숫자, 어휘 등에서 높은 식견과 폭넓은 교우관계가 짐작되지만 절대 자신의 전부를 보여주지 않는다. 이런 태도가 선뜻 다가가기 어려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낸다. 물론 질문을 던지면 대답은 돌아온다. 반드시 해야 할 중요한 이야기는 하는 것이다. 그러나 분별 없이 이것저것 말해서 손안에 있는 것을 보여주는 일은 절대 없다. 중요하고 핵심적인 패를 다 보여주지 않는 것이다. 사실 친하지도 않은 사람에게 속갯말을 다 털어놓거나 잡다한 이야기를 수언스레 하는 건 경계할 일이다. 조심성이 없거나 가벼워 보일 수 있다. 또 말을 많이 하는 경우 대체로 그만큼 실수도 많이 하게 된다. 가끔
이런 이야기를 나한테 왜 하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쓸데없는 말을 늘어놓는 사람이 있다. 이 사람은 당신을 특별하게 생각해서 소개말을 하는 것이 아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귀담아 들어줄 사람이 필요하거나 대화 중 침묵이 생기는 것을 두려워해서 이런저런 말을 늘어놓는 것뿐이다. 이런 사람과 대화할 때는 덩달아 내 이야기를 하는 것보다는 적당히 대꾸하며 묵묵히 들어주는 게 가장 좋다. 대화할 때 전부 다 말하지 않는 것은 바운더리를 자유롭게 유지하는 하나의 방법이다. 자신에 관해서는 최소한의 것만 말하자. 모두 비밀로 하거나 의문을 떨라는 말이 아니다. 현재 상대방이 요구하는 부분에 관해서만 적절하게 대답하고 요구하지 않는 부분은 일일이 말하지 말라는 의미이다. 이런 자세는 품격 있는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이다. 의외의 매력으로 놀라움을 선사한다. 평소에는 말수가 적고 자신을 잘 드러내지 않는 게 좋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요구하는 주제에 관해 또는 전문가로서 자신의 일에 관해서는 제대로 말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런 능력은 좋은 인상을 남기는 강력한 요소로 작용한다. 누구나 능력 있는 사람이라고 느낄 정도로 멋지게 말하려면 해당 분야를 확실하게 익혀두어야 한다. 쉬운 예로 평소 영어 실력을 과시하지 않던 사람이 길을 묻는 외국인에게 서슴없이 영어로 대답하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런 장면을 목격하면 사람이 달라 보이기 마련이다. 꼭 영어 회화 같은 능력이 아니어도 상관없다. 여차할 때 망설임 없이 꺼내서 상대방을 놀라게 할 만한 지식을 한 가지라도 갖추면 된다. 꽤 괜찮은 사람이라는 느낌을 줄 만한 비장의 무기라고나 할까? 길거리에서 흘러나오는 클래식 음악을 듣고 공명과 작곡가 이름을 척척 맞히거나 헐리우드 스타의 이름만 대도 출연작 목록이 술술 나오는 것이다. 혹은 동네 슈퍼마켓의 세일 정보를 모조리 파악하고 있거나 동네 병원 의사들의 평판을 빈틈없이 깨고 있는 것도 좋다. 밤하늘의 별자리든 낚시든 상관없다. 좋아하고 잘 아는 자신만의 분야를 마련해두면 굉장히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다. 그것에 대해 말하는 태도와 평소 언행에 큰 차이를 둠으로써 의외의 면을 보여주는 것이다. 알고 보면 굉장히 특별하고 똑똑한 사람일 것 같다는 분위기를 만드는 효과가 있다. 사생활은 베일에 쌓여 있으면서 특정 분야에 관해서는 전문적으로 유창하게 말한다. 인간관계에 능숙한 사람은 이런 의외성의 효과를 제대로 써먹는다. 긴장감 효과를 이용한다. 사람들은 보통 상대가 나의 행동 반경을 꿰고 있을 때 갑갑함을 느낀다. 그런데 간혹 상대방의 행동을 전부 파악해야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들은 여럿이 놀러가면 한 사람도 빠짐없이 그 자리에 있는지 확인해야 안심을 한다. 이럴 땐 그의 의표를 찌르는 것만으로 갑갑함은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다. 같이 있되 가끔은 상대가 모르는 영역으로 달아나 버리는 것도 효과가 있다. 늘 그 사람 손바닥 안에 놓인 것처럼 일거수일투족이 뻔하게 보여지는 상황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그것을 지렛대 삼아 관계를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갈 수 있다. 상대방의 행동이나 전체 행동에 늘 맞춰주는 사람은 아니라는 이상을 심어주는 게 중요하다.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러고 보니 초등학생 시절 친구가 생각났다. 그 당시 축구에 빠져 있던 나는 유소년 축구팀에 속해 있었다. 그리고 늘 축구팀 친구들과 어울려 놀았다. 연습할 때는 물론이고 활동이 없는 주말에도 함께 행동하는 일이 많았다. 하지만 그 친구만은 달랐다. 늘 혼자서 행동했다. 혹시 어울리는 다른 친구가 있나 했지만 그것도 아니었다. 주말이면 혼자 영화를 보러 가거나 마음에 드는 가게를 찾아다녔다. 자기만의 영역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다. 늘 혼자 놀기를 좋아해서
별종 취급을 받기도 했지만 축구를 워낙 잘해서 다들 은근히 존경하는 분위기였다. 지금 이렇게 내 기억 속에 떠오르는 것도 매일 함께 다니던 친구들보다 그의 존재감이 컸다는 증거일지 모른다. 이처럼 자신의 역량을 확보하면 남들이 모르는 세계를 알고 있다는 인상을 주며 그것이 특별한 존재감으로 이어진다. 다 같이 화장실이나 휴게실에 갈 때 혼자 빠지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다만 지금까지 함께 잘 다니다가 돌연 태도를 바꾸면 저 사람 갑자기 왜 저러지? 하고 주위에서 의아해할 수도 있다. 괜한 변덕을 부리는 것처럼 여겨질 수도 있으니 이런 식으로 눈에 띄는 것은 좋지 않다. 사람들이 뭔가 이상함을 느끼지 못하도록 자연스럽게 집단 행동에서 벗어나는 게 포인트이다. 관계를 주도하려면 의도적인 긴장감을 꾸준히 만들어야 한다. 이것이 바로 바운더리 조절법이다. 인간관계란 단번에 바꾸려고 하면 반동이 일어나는 법. 관계의 역효과를 막으면서 서서히 변화하는 게 중요하다. 선택적 단호함을 보여준다. 앞서 설명한 첫인상 연출, 은근한 신비주의 화법, 전문 분야 만들기 등은 따지고 보면 직장 같은 공적인 장소에서 유효한 기술이다. 하지만 가장 절실하게 좋은 관계를 유지해야 하는 사람들은 다름 아닌 가족이나 친구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가족인데 뭐 어때? 친구니까 괜찮아. 친하니까 그래도 돼. 하고 멋대로 선을 넘는 일이 비일비재하기 때문이다. 가족이나 친구가 만약 나를 함부로 대한다면 일종의 작전이 필요하다. 어떤 작전이냐 하면 그동안 형성된 관계 구도를 조금씩 바꾸는 것이다. 친구나 가족에게 새로운 인상을 심어주고 그것을 귀에 삼아 기존의 바운더리를 지우고 경계선을 다시 긋는다. 이렇게 행동하면 부모는 이해도 어른이 되었구나. 내가 모르는 영역이 있구나 하고 느끼게 된다. 친구에게는 예전과는 달리 내가 파악할 수 없는 부분이 생겼구나 라는 생각이 들게 만든다. 서로 존중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것. 구체적인 방법은 가볍게 대립하는 것이다. 오해가 생길까봐 말해두지만 관계에서 적당한 긴장감만 형성하면 된다. 연을 끊을 정도로 대립할 필요는 없다. 영화 속에서 마피아가 거래하는 장면을 보면 상대와의 교섭에서 우위를 점하기 위해 허세를 부리는 모습이 나온다. 다짜고짜 거칠고 험악한 태도를 보인다. 갑자기 말이다. 그들이 쓰는 건 처음에는 강하게 나가다가 점점 타협점을 찾아가는 교섭 방식이다. 마피아답게 일단 터무니없는 조건을 제시하고 그 다음부터 조금씩 양보해서 자신이 원래 목표에 도달하게 하는 수법이다. 느닷없이 먼저 각을 세우는 협상 방식을 두고 샤크 게이지라 부른다. 갑작스러운 선제 공격이 마치 우리 안에 상어가 날뛰는 것 같다는 뜻에서 붙은 이름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 입버릇처럼 듣기 싫은 말을 한다면 평소처럼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는 방식을 택하지 말자. 그 말이 나왔을 때 대체 무슨 뜻이야? 무슨 의미로 한 말인지 설명해 줄래? 하고 되묻는다. 매번 약속에 늦는 친구가 있다면 다음에는 꼭 시간을 지켜줬으면 좋겠어 하고 확실히 말한다. 혹시 말을 함부로 하는 친구가 있다면 그 말은 좀 무례한 것 같은데? 라며 짚고 넘어간다. 늘 같은 태도와 반응으로는 상대와의 관계를 바꿀 수 없다. 말을 함부로 하거나 약속을 자주 어기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는 건 그렇게 하도록 내버려 두기 때문이다. 중요한 건 상대방이 나를 존중하게 만드는 것이다. 어떤 행동을 하든 전부 이해해주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인식시키려면 때로는 의도적으로 화낼 필요가 있다. 그러면 당신에게 함부로 하거나 무례하게 행동하던 사람들이 자신의 잘못된 태도를 알아차릴 것이다.
스마트한 결정력으로 주도권을 쥔다. 인간관계로 고민하는 사람들은 대체로 누군가에게 결정권을 빼앗긴 경우가 많다. 큰일뿐만 아니라 일상 속 자잘한 결정도 마찬가지다. 결정권이 없다는 것은 스스로 무언가를 결정하는 데 따르는 리스크를 누군가에게 떠넘겨온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것이다. 남편이 말하는 대로 했는데 결국 일이 잘 안 됐어. 사실 처음부터 그렇게 하기 싫었는데. 상사가 너무 못되게 굴어서 회사를 그만두고 싶었지만 먹고 살자니 어쩔 수 없이 따르고 있어. 친구가 소개해준 곳에 투자했는데 잘 안 됐어. 괜히 친구 말 믿었다가 손해만 봤지 뭐야. 이 대화의 공통점은 잘못된 결과의 책임을 다른 사람에게 떠넘긴다는 데 있다. 문제가 생긴 건 상대에게 의존한 자신의 탓이다. 그런데도 좋지 않은 결과에 대한 책임을 자신이 아니라 상대 탓으로 돌리고 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 의존한다는 건 무조건 나쁜 것일까? 그렇지 않다. 의존 관계라는 것은 인생을 살아가는 하나의 지혜라고도 할 수 있다. 나보다 더 탁월한 식견을 가진 사람, 그 분야의 전문가, 인생 선배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고 의존하는 것이 나쁘기만 한 건 아니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하자는 대로 따라하거나 오롯이 타인의 결정에 맡기는 건 경계할 필요가 있다. 자기 판단 없이 남의 말에 의존하다 보면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힘을 잃게 된다. 진심으로 인생의 주도권을 되찾고 싶다면 오늘부터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연습을 해보자. 이것을 나는 결정 습관이라고 부른다. 우선 자잘한 결정부터 시작해보자. 일상의 사소한 결정을 도맡는 것이다. 예를 들어 가족이나 친구와 만날 일이 생기면 시간과 장소를 먼저 제안한다. 혹은 친구나 동료와 점심을 먹으러 갈 때 먼저 메뉴를 선택하고 식당을 안내한다. 나는 그럴 때 근처에 있는 갈만한 식당을 미리 조사해서 후보지를 몇 개 정해놓는다. 좀처럼 갈 곳이 정해지지 않을 때 그 후보들 중에서 고를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몇 개의 선택지를 제안하므로 처음부터 한 곳으로 가자고 밀어붙일 필요가 없다. 대신 완전히 백지 상태에서 고민하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다. 그래도 모두가 쉽사리 결정하지 못하면 그때 내가 나서서 결정한다. 그런 식으로 소소한 일에서부터 결정하는 습관을 몸에 익혀보자. 작은 것부터 스스로 알아보고 제안하고 결정하는 것을 익히다 보면 보다 큰 일에서도 주도권을 갖고 직접 결정하는 것이 쉬워진다. 결정권을 늘 남에게 떠맡기거나 다른 사람의 선택에 수동적으로 따라가는 사람이 되지 말자. 작은 일에서부터 스스로 결정하는 습관을 들이면 인간관계에서도 좀 더 쉽게 주도권을 질 수 있다. 일상에서 자신의 행동을 하나하나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 책임지고 인간관계를 분명히 하겠다는 결의의 표현이다. 또한 아주 스마트하게 관계의 주도권을 쥐는 이들의 특징이기도 하다. 절묘한 타이밍을 활용한다. 매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여 자신의 영역을 구축해온 사람들은 대화를 매듭짓는 힘을 지니고 있다. 사회생활이나 지역활동을 하다 보면 끝도 없이 길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 타이밍을 아는 사람들은 이런 사람의 이야기를 종료시키고 상황을 정리하는 능력이 탁월하다. 동조 행동에 익숙한 사람은 발언권이 강한 사람이 강하게 주장하면 거스르지 못하고 계속해서 맞춰준다. 상대방의 이야기에 추임새를 넣으며 호응하다 보니 이야기를 끊어야 할 적절한 타이밍을 잡지 못한다. 그래서 쓸데없이 긴 이야기를 하염없이 듣고 있거나 대화의 주제에서 벗어난 잡담으로 시간을 낭비하곤 한다. 이런 사람들은 남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것이 아니다. 그저 상대의 이야기를 멈추게 할 결단력이 부족할 뿐이다.
회의에서도 이야기가 주제를 벗어나거나 안건과 관련 없는 사담으로 흐를 경우 이를 잘 정리해줄 사람이 필요하다. 누군가의 장황한 연설을 멈추는 것은 평소 남들과 다르게 행동하는 사람이다. 그들은 단체 활동에서 발을 빼는 절묘한 타이밍을 잘 알고 있다. 그뿐 아니라 친구와 1대1로 이야기를 나눌 때도 요령 좋게 대화를 갈무리한다. 자세를 살짝 바꾸는 것만으로 상대방에게 슬슬 끝내고 싶다는 신호를 전달하고 이를 가능하게 하는 절묘한 타이밍을 숙지하고 있다. 이런 이들은 상대의 기분을 상하게 하거나 정색하지 않으면서도 세련되게 화제를 전환하거나 늘어지는 대화를 중단시킨다. 이처럼 대화를 유연하게 주도하는 능력은 바운더리를 분명히 하는 데 꼭 필요한 힘이다. 이런 능력을 키우기 위해서는 일상적 동조 행동에서 벗어나야 한다. 상대방의 말에 깊이 빠져들기보다는 핵심 정보 위주로 듣는 게 좋다. 그러면서 대화를 어떤 식으로 이끌어가면 좋을지 타이밍을 살핀다. 이를 반복하다 보면 절묘한 타이밍이 언제인지 알게 될 것이다. 낭독은 여기까지입니다. 표정, 말, 행동.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우리의 관계와 인생이 변화된다고 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품격을 높이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